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전 세계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볼 텐데요. 확진자 수가 네네. 100만 명을 돌파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 기준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만 7,977명, 사망자는 5만 2,77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50만 명을 넘어선 후 단 일주일 만에 2배인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이 AP통신은 국가별 집계 방식의 차이나 많은 무증상 환자 사례, 또 검사의 부족, 일부 국가의 은폐 의혹 등으로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3만 8,820명으로 가장 확진자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중국, 프랑스, 이란, 영국, 스위스, 터키 순입니다. 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가 13,915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스페인과 미국, 프랑스, 중국 등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사망자가 5,758명으로 많은데 이 가운데 2,000명 이상이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현재 미국 인구의 95.9%인 약 3억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자택 대피 명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곧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참, 이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이동 제한령을 발동한 상태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물리적인 강제 조치들도 자행이 되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지난 27일부터 의료 전문 등 필수 서비스 인력을 제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30일에 통행 금지령을 어기고 모인 이들을 경찰이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총성을 듣고 베란다로 동생과 피신한 13살 소년을 향해서 경찰이 총격을 가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케냐 국민들은 이 정부가 빈민층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적 봉쇄만 하고 있는 데다가 경찰은 이 위기를 틈타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후루 케냐 대통령이 경찰이 폭력적이고 가혹한 방법을 썼다고 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케냐 경찰의 강경책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지나친 공권력 사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렇게 비단 케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국민들을 향한 강도 높은 통제와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관련 영상들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 전국 이동 금지령이 발효된 인도에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인도 경찰이 곤봉으로 시민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다수 포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유를 사러 나간 노동자와 또 임산부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경찰의 폭행으로 사망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향해서 표백제 성분이 포함된 소독약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의 비인권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 17일 북부 루손섬 봉쇄를 시작으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 필리핀의 경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봉쇄 명령을 어기거나 군경에 위협을 가할 경우 사살하라고 명령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자 이거는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다라는 반증이다라는 식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3주간 이동 제한령이 시작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찰들이 요하네스버그의 노숙인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 철거를 강행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요. 또 지난달 23일 이동 제한령이 강화된 영국에서도 경찰이 드론으로 이동 금지령을 위반한 시민들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또 시민들에 대한 불신 검문 등의 과도한 인권 침해가 벌어져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포르투갈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이주자와 난민들에게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죠? 네, 지난달 18일 자정 15일간 효력이 유지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포르투갈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민국에 신청서를 낸 모든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시민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포르투갈 이민국 업무가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재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단되기 전에 업무가 중단되기 전에 이민 접수를 한 외국인들을 배려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서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의도인데요. 사실 포르투갈은 다른 나라로의 이민과 또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구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민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나온 거고요. 한편 마르셀루 헤빌루 디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포르투갈인들의 삶과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면서 위급한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국가 보호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오랜만에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토론을 제안을 했죠? 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선 중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모든 경선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일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에볼라 위기를 잘 대처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교훈을 얻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바이든을 향해서 그는 집에 있는 벙커에 머물고 있는데 왜 오늘이라도 전화를 걸어 지원을 제안하지 않느냐. 나는 그로부터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비판한 직후에 바이든이 이렇게 제안을 또 한 겁니다. 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등은 기꺼이 나는 그와 대화하기를 좋아한다면서 이 전화통화 제안을 사실상 수락했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자극한 이유는 대선 일정이 전면 멈춰진 상황에서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활약만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등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략가인 스티브 자딩은 바이든의 침묵 모드에 대해서 민주당원을 여러 방면에서 상처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트럼프는 확성기로 떠들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안적 목소리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결국 감산 결정을 이끌어냈잖아요.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방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사우디아라비아의 내 친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대화했다면서 이들이 1,000만에서 1,50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우디 국영 SPA 통신도 무함마드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에너지 시장, 유가 등과 관련해 대화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이 원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산 합의를 위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비롯해서 이 주요 산유국들이 모이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사우디의 회의 요청 소식에 국제 유가는 전날보다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 러시아와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한 사우디가 가격 인하와 증산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지난달 30일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지난 2월에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협상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아프간의 무장반군 조직인 탈레반은 그동안 아프간 정부가 미국에 꼭두각시라면서 직접 협상을 거부해 왔죠. 네. 하지만 지난 2월 29일 미국과의 평화협상 합의문에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이 어떻게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포로 교환과 관련한 의견 차이라든지 또 아프간 정부 내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양측의 협상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달 31일부터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양측이 이처럼 직접 협상에 나선 것은 2001년 미군 공습으로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 처음인데요. 단 양측 모두 이 포로 교환만을 위한 협상일 뿐 다른 정치적 의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아프간 정부는 포로 1,300명을 석방하겠다고 한 반면 탈레반은 5,000명 전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2일 아프간 정부가 포로 100명을 석방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 대신에 탈레반은 20명의 아프간 정부 치안 병력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